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뱃쌤입니다. 자, 오늘은 6회차 요점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변비간호는 모든 과목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변비 시에는 수분 섭취 3000cc 이상 격려하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장운동을 도와주도록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 일정한 시간에 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식사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장운동인 연동운동,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자, 그리고 고섬유질 시기를 섭취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약어를 보시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넣어봤어요. AC는 식전이죠. PC는 식후. AM 오전, PM 오후. 선생님 그러면 이거 이렇게 소문자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되죠. 자, OD는 우측 눈, 오른쪽 눈, OS는 왼쪽 눈이죠. 이게 헷갈리다고 하면 이렇게 외우세요. D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 눈이구나. S는 끝나는 게 왼쪽으로 쭉 나가니까 왼쪽 눈이구나. OU는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 눈이구나. 자,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QD 이런 것들이죠. QD는 하루에 한 번, BID 하루에 두 번, TID 하루에 세 번, QID 하루에 네 번이고, QOD는 격일로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약들을 하루 걸러 한번 주는 게 있어요. 그런 약들을 줄 때 격일로 줘라. 이렇게 처방이 나겠죠. 그리고 HS 취침 시에 주라는 거고요. Q아워는 가로 속에 시간이 들어가요. 만약에 여기 가로 속에 일이 들어갔다면 Q1 아워 1시간 간격으로 주라는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뭐 8시간, 12시간으로 많이 처방이 나요. 그래서 8시간 간격으로 줘라, 12시간 간격으로 주라는 처방이지요. 자, P5는 경구로, IV 정맥내, IM 근육내, SC는 피하. 책에는 ID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ID는 피내 주사고요. CAP는 캡슐이라고 해서 교갑이죠. 캡슐약, 스탯, 즉시 처방이죠. 즉시 시행해라. QS는 충분한 양, PRN은 필요시 처방을 낼 수 있어요. MPO는 금식, AD립은 자유로가 되겠네요. 자, 급성사고 최신형 간호는요, 아동간호와 성인간호 쪽에서 시험이 한 번씩 다 나왔었어요. 우리가 사구체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했죠. 우리가 모든 장기에 흐르고 있는 혈액은 혈관은 모세혈관이다. 우리 혈액 속에 노폐물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가 필요 없는 노폐물이나 그 몸에 있는 전해질 체액을 갖고 어디로 들어와요? 신장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걸러지는 곳이 어디다? 사구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구체는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는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뭐는 못 빠져나가요? 사구체에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지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건 혈액세포, 단백질, 지방세포다. 자, 그래서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서 감염이 생겼다는 건 사구체가 지금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오면 안 되는 혈액이 빠져나와서 혈류가 나오고 단백질이 빠져나와서 단백뇨가 체크가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신장에서는 우리 몸에 노폐물만 빼주는 게 아니고 수분도 빼주는데 이거를 빼내주지 못하니까 부종이 생기면서 혈압도 높아지는 거다. 그리고 신장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있잖아요. 이런 조절이 안 되니까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구체 신염의 특징적인 증상이 옆구리 통증이 심하다. 자,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요. 대증요법을 해요. 대증요법이 뭐예요? 우리가 이거는 감염이니까 물론 검사를 해서 항생제를 쓰겠죠. 이런 거는 치료요법이에요. 근데 대증요법은 이 감염 환자가 어떤 증상도 나타나요? 열도 나고 힘들고 기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겠죠.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리고 옆구리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써서 감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대증요법인 거죠. 그래서 대증요법 시행하고요. 자, 그리고 감염 환자들은요. 내 몸의 소모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침상 안정하는 게 좋아요.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 자, 그리고 부종 환자에서는 무조건 어떤 간호가 들어가냐? 피부 간호가 들어가요. 우리 이번 시험 문제에서 풀었을 때 뭐도 나왔었어요? 간경화증 환자도 나왔었잖아요. 간이 손상돼도 예, 몸에 부종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몸에서 혈장 단백질의 알부민이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우리 몸에 삼투압 조절을 못해서 부종이 심해진다 그랬죠. 예, 똑같아요. 급성사고체 신염 환자도요. 소변으로 그 수분을 빼내지를 못하니까 몸에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 환자 간호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 피부 간호가 들어간다. 왜? 부종이 심하면 약간의 마찰을 통해서도 피부가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체위 변경을 자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종이 심하면 수분 섭취 제한이죠. 우리 시험에서 수분 섭취 제한은 1000cc 이하, 수분 섭취 권장은 몇 cc 이상이요? 3000cc 이상이에요. 근데 뭐만 2500이에요? 요실금 간호에서만 수분 섭취 권장이 2500cc 이상이었죠. 왜? 노인분들이 대부분 요실금에 걸리니까. 예. 자, 그리고 신장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하고요. 그리고 소변을 얼마나 잘 농축시키는지 소변 비중 검사를 하고, 그리고 부종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체중 측정, 부종 관찰을 시행을 한다. 자, 특히 급성사고체 신염은 뭐로 인해서 감염이 잘 된다고요?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했을 때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자, 식이요법은 당연히 부종이 심하니까 저염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노폐물을 뱉어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또 설명하면 이거는 진짜 여러 군데 많이 나오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여기에서 대사산물로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암모니아가 형성이 돼서 간에서 대사돼서 요소로 전환이 된다. 이 요소는 어디로 빠져나간다? 신장으로 빠져나갔는데 신장이 지금 손상됐으니 요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요독증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단백질이에요. 우리가 감염 환자는요, 굉장히 소모성 질환이라서 칼로리를 높게 섭취해야 되는데, 특히 단백질을 섭취를 못하니까 탄수화물이라도 많이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고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뇨 환자 발 관리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만성 질환이 많아지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뇌졸중 이런 심근경색 즉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꼭 끼는 신발 신지 않아요.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발톱은 일자로 잘라요. 내성 발톱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상처가 생기지 않게 손톱깎이가 아닌 줄로 갈아서 다듬도록 하고요. 자, 발이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가 갈라져서 상처가 생기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건조하지 않게 발 전체에는 보습을 하는데 단 발가락 사이사이는 습해서 무종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는 바르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따뜻한 물로 씻어준다고 하면 그건 옳은 답인데 물에 담가 놓는다, 핫팩을 대준다, 뜨거운 걸 대준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특히 말초신경염 장애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경이 손상돼서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화상을 입은 것도 모른 상태로 지내다가 발이 썩어 들어가요. 괴사돼 버려서 나중에 절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상처가 나면 시험 문제에서는 뭘로 많이 나왔었냐? 티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병원에서 치료받아야죠, 무조건. 그리고 피부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자, 피부를 보시면요. 피부는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역할을 해주고요. 미생물이나 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자, 그리고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방벽으로서의 역할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나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감각작용, 뭐 통증 감각이나 통각이나 촉감이나 이런 감각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울 때 어떻게 해요? 털이 쭉펴쭉펴 서잖아요. 털세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체온이 뺏기지 않게 체온 조절 작용을 하고 그리고 땀이나 기름을 분비하면서 배설 및 분비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도 합성을 할 수 있고 소도구의 역할은 우리 손톱을 사용해서 이것저것 뭐 집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도구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영양소를 저장하는 작용도 한다. 무슨 영양소를 저장해요? 지방이요. 예. 그래서 피부는 가장 위층부터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인데 표피는요 가장 표면을 덮는 완전 얇은 막이에요. 예. 거의 우리 계속해서 오래되다 보면 죽은 그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오는 걸 이제 각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각질층, 진짜 얇은 조직이죠. 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진피층이. 왜? 진피층은 유두층과 그물층으로 나눠져 있다. 볼록볼록하다 해서 이제 유두층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망상층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그물층이라고 하는데 이 진피의 유두층에는 혈관이나 신경, 감각 수용기가 분포되어 있어서 여기를 손상받는다 출혈이 생기고 통증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물층에는 뭐가 있냐? 이 더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털이나 피지샘, 땀샘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탄력 섬유들이 막 얽혀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곳이 이 진피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피하 조직은 지방 조직이 있는 곳이죠. 자, 저산소증 증상을 보시면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혈액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파래져요. 청색증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호흡곤란이 나타나요. 과다하고 빠른 호흡. 밑에 보시면 호흡 깊이와 수가 증가해요. 왜? 내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들여와야 되는데 힘들게 지금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호흡곤란, 깊이, 수가 증가하는 거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필요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맥박이 빨라져요. 빈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흉구라의 한목이 아니라 한몰이지요. 함몰과 늑간의 퇴축이 나타나고 숨을 못 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려요. 비강이 확대되고 기관지가 좁아지죠. 자, 그리고 숨쉬기 힘드니까 몸이 힘들어요. 땀이 많이 나요. 차고 축축한 피부, 그리고 활동량 떨어지고 나중에 심하면 집중력 떨어지고 의식 수준 떨어진다. 초기에는 혈압이 높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건 혈압이 떨어지는 걸로 많이 나오죠. 자, 산욕기관으로 보시면 산욕기란 산모의 몸이 임신 전 상태로 복귀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다. 이거는 6주에서 8주간을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분만을 할 때 가장 늦게 털어지는 부위가 어디예요? 태반부착 부위죠. 우리가 태아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자궁에 붙어있는 태반이 뚝 떨어져 나오면서 가장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늦게 치유된다? 언제 치유되는 거예요? 6에서 8주에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전 상태로 복귀되는 기간이 6에서 8주간이다. 자, 산후통은 훗배알이라고 해서 자궁에 있는 남아있는 물질들을 자궁 수축을 통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퇴축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게 산후통이다. 이거는 보통 일주일간 지속된다. 그래서 자연분만한 산모들 이제 2박 3일이면 퇴원하잖아요. 퇴원할 때 무슨 약을 주냐? 소화제 항생제 진통제를 줘요. 딱 일주일 풀로 먹을 수 있게. 입원할 때 퇴원할 때가 3일째 되는 날이니까 보통 퇴원할 때 약이 4일간 더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오로는 분만 후 자궁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오로라고 하는데 색깔 구분하는 문제가 예전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3일까지는 적색오로, 10일까지는 갈색오로, 3주까지는 백색오로로 자궁 안에 남아있는 분비물 같은 게 3주면 다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통목욕을 언제 하냐? 지금 자궁에 있는 분비물은 다 나왔어요. 3주 만에. 그런데 자궁경부가 아직 치유가 안 됐어요. 자궁경부가 치유되는 4주에서 6주에 통목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오로가 있어도 통목욕을 한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오로가 남아있다는 건 지금 자궁에서 뭔가 3주가 지났는데도 남아있다는 건 어딘가가 조직이 남아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출혈이 지속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목욕을 하다 보면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됐던 거죠. 자, 그래서 통목욕은 자궁경부가 치유되는 4주에서 6주 사이에 하고, 자, 성관계는 태반 부착 부위가 치유되는 6에서 8주 사이에 시행하는 거다. 자, 우리 자궁저부의 높이, 자궁저부는요,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윗부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자궁저부라고 했죠. 이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분만 직후에는 배꼽 아래 2에서 5cm예요. 2에서 5cm가 몇 cm예요? 손가락 두 개를 합쳐보세요. 배꼽 밑에 대세요. 그 밑에 부분이 2에서 5cm예요. 네. 우리가 2에서 5cm를 눈으로 나는 뭐 로봇이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두 개를 배꼽 밑에 딱 대보면 그 길이가 2에서 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분만 직후에는 2에서 5cm 배꼽 아래예요. 자, 그리고 5일째 되는 날에는 치골과 재화부가 뭐예요? 배꼽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리고 10일째는 골반 밑으로 내려가서 촉진이 안 돼요. 10일째 되는 날 촉진이 된다? 자궁 수축이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한 증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궁저부의 위치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월경은 언제 되는 거냐? 수유부는 5, 6개월, 비수유부는 5, 6주에 되는 거다. 자, 자연분만은 몇 시간 안정? 8시간 안정하고 자연배뇨 6시간 이내에 자연배뇨하는지 확인하는 거고, 제왕절개는 24시간 동안 안정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배만 열어서 아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배를 열어요, 복막을 열어요, 자궁을 열어요, 아기를 꺼내요. 네. 자궁 닫아요, 복막 닫아요, 배 닫아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이내에 복부 수술한 환자들을 움직이게 했을 때는 수술 부위가 파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정도는 안정시키고, 안정하고 침상에만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움직이면 안 되나요? 안정이기 때문에 침상에서는 막 움직이게 해요. 네. 그래서 24시간 안정이기 때문에 소변줄 언제 제거한다? 24시간 후에 제거한다. 유치도뇨관 제거 후 몇 시간 이내에 자연배뇨 확인한다? 4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태아의 구성물을 보시면 난막,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낙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궁축부터 탈락막, 용모막, 양막. 그래서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측은 탈락막,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측은 양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태반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 안전한 곳에 우리가 그 수정란이 착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탈락막과 육모막이 합쳐져서 그 부분에 태반이 형성이 되는 거다. 자, 태반은 그래서 임신 3개월에 완성이 된다. 자, 4개월째부터는 태아한테 모든 영양물질이나 아니면 뭐 균도 갈 수 있고 약물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임신 3개월에 완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태아 만삭 시에는 태아 체중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그 기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태반은요, 태아에게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고 태아에게 생기는 노폐물을 모체로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제대는요? 제대 동맥은 2개고 제대 정맥은 1개다. 자, 우리가 산소가 많은 혈액을 태아에게 공급해주는 혈관은 동맥과 정맥 중에 뭐예요? 정맥이에요. 우리 성인들은 동맥에 산소가 많고 정맥에 산소가 적잖아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대는. 자, 그래서 태아로부터 모체로 보내는 노폐물이 더 많기 때문에 동맥이 2개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노폐물 2개. 그리고 산소나 영양분 공급하는 제대정맥 1개다. 자, 그러면 만약에 교환 수혈을 시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시행한다? 제대 정맥을 통해서 시행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태아한테 공급하는 혈관이 제대 정맥이기 때문에 제대 정맥을 통해서 교환 수혈을 시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대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태아에게 산소나 영양분, 그리고 태아로부터 노폐물을 모체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기를 제공하는 거고, 태반은 그 자체가 이제 혈관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양수는, 그 난막 안에 들어있는 물이죠. 액체죠. 액체 성분. 그래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의 운동을 자유롭게 하고, 태아의 몸이 달라붙는 유착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나중에 분만할 때는 산도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쫙 터지면서 밑으로 윤활제 역할, 쭉 내려오게 미끄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만약에 이 양수가 분만할 때 봤더니 검거나 암록색이다. 태변이죠. 우리 태변은 분만 후 3일째까지 배설하는 것으로 색깔이 뭐라고요? 암록색, 암갈색이라고 했잖아요. 왜?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색깔이 피색깔인 거죠. 자, 그래서 태변을 봤다는 건 의심할 수 있는데 의미하는데 의심이 아니라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왜 애가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봐버렸냐?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태아가 곤란할 때 태변을 봐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스트레스 받고 곤란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공부하라는 것도 아닌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봤다는 건 저산소증을 의미한다. 숨을 못 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잘 관찰해야죠. 자, 소화성 궤양 환자 간호를 보시면요. 자, 12지장 궤양이 가장 많아요. 우리가 소화성 궤양이 왜 많이 생겨요? 위산에 의해서 벽이 깎여버리는 거죠. 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산 분비는 위에서 되는 건데 위 부분이 더 많아야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위는요, 위산에 대비해서 점액이 나와요. 뮤신이라는 점액이 얘를 둘러싸가지고 궤양을 좀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산이 많이 분비되거나 아니면 십이지장 쪽에서 얘를 중화시키는 중탄산염 같은 게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이지장 궤양이 가장 많은 거예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혈액형 중에 어떤 혈액형이 가장 많을까요? O형이에요. O형이 성격이 좋다고 하는데 너무 성격이 좋아서 본인은 스트레스 받나 봐요. 그래서 십이지장 궤양이 가장 많고요. 자, 이 소화성 궤양은요, 소화기계 질환이나 이런 궤양이나 위염은요, 굉장히 스트레스나 감정적 변화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 불안감을 제거하는 게 간호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아스피린 복용 금지예요. 왜?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 소염제이면서 항혈전제이기 때문에 피를 묽게 해요. 피를 묽게 하면 출혈을 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 복용 금지다. 그리고 금연이라고 했죠. 술은 위를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더 촉진할 수 있고요. 담배를 피면 십이지장에서 우리가 췌장에서 분비되는 중탄산염이 분비가 안 돼서 궤양이 더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궤양은 세포 조직이 파괴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뭘 복용해요? 고단백, 고비타민식을 복용하고요. 우리 모든 소화성 질환에서는 무조건 다 소화되기 쉬운 음식으로 소량씩 자주는 꼭 들어가요. 모든 질환을 다 보세요. 소화기계와 관련된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거예요. 호흡기계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간호는 뭐가 있을까요? 호흡곤란 시 반자에, 그리고 가래를 액화시키기 위해서 가습기 제공.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좋고요.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홍차, 녹차, 뭐 커피, 그리고 탄산 음료 같은 건 금지해야 된다. 자, 간경화증 환자를 보시면요. 간경화증 환자는 경화, 뭔가 섬유화돼서 딱딱해지고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간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거죠. 자, 우리 노래 부를 뻔했어요. 왜 침상 안정을 해야 되냐면 선전에도 나오죠. 간 때문에 피곤하다고. 간 때문이야. 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손상되고 간에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피곤해지기 때문에 침상 안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간에서 만드는 혈장 단백질 뭐가 있다 했죠? 알부민이 감소돼서 알부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몸에 부종이 심해질 수 있고 그리고 피브리노겐, 혈액응고 작용을 하는 피브리노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출혈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면역글로불린, 우리 몸의 항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면역글로불린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혈청 단백질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알부민, 글로불린, 그리고 뭐가 있더죠? 피브리노겐. 이거 하니까 우리 가끔씩 혈청 검사로 나간다 뭐 이런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보통 그 혈청 검사가 뭐냐? 혈장 성분 중 피브리노겐을 제거한 게 혈청이에요. 네. 결국은 그때 그 시험 문제 풀 때 혈청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그냥 혈액 검사다. 네,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런 혈청 검사로 많이 나가는 건 이런 간염 검사나 매독이나 풍지나 에이즈 검사 같은 게 혈청 검사로 많이 나가요. 자, 그리고 식이요법을 보시면 자, 간이 손상됐으니까 조직 재생을 위해서는 고단백, 고비타민 B를 섭취를 하고요. 자, 그리고 단백질은 열량용으로 사용되면 안 돼요. 얘는 세포 재생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량 섭취용으로 고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저지방식, 부종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염식을 먹도록 한다. 단, 암모니아 상승 시에는 저단백식이다. 특히 암모니아 상승 시는 어떤 질환으로 많이 나온다고요? 간성혼수로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부종시 수분간염분 제한하고 그리고 부종이 심해지니까 매일 체중 측정과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부종시 간호에서 계속 나오는 건 저거죠. 수분과 염분 제한, 체중과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하는 거. 자, 그리고 소량씩 자주 따뜻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왜? 너무 과식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염증이 심해요. 그래서 간경화 환자에서는 소염증 간호도 시험에 단독적으로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고, 자, 피부 간호로는 우리가 소염증도 심하고 부종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손상 위험이 2배가 되네요. 간경화증 환자는. 그래서 피부 간호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피부를 긁지 않아요. 2차 감염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찰로 인해서 한 자세로 계속 누워있으면 마찰로 인해서 그 부위가 더 자극이 되겠죠? 그러면 피부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면으로 된 옷을 입거나, 자, 소염증이 너무 심하면 미지근한 물이나 중조 목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비누, 일반 비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치아 조직을 보시면 가장 겉에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범낭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범낭질. 그래서 우리가 불소가 가장 잘 침착되는 부위다. 자, 범낭질 바로 밑에 여기가 상아질이죠. 자, 그래서 충치가 생겨가지고 범낭질을 뚫고 갔다 상아질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범낭질보다 무르니까 쉽게 치수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신경과 혈관이 들어있는 부위가 어디냐? 치수예요. 그래서 치근에, 치근은 우리 치아뼈예요. 치아뼈. 네. 그래서 치근이 나왔으니까. 아니, 뒤에 나오네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치근 부위까지 있는 거를 치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치가 먹어가지고 안까지 깊이 들어가면 통증이 느껴진다. 치수 부분까지 우식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혈관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혈관들이 다 놓여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배각질은 뭐냐? 여기 그 치아 뼈 있는 이 치아 부분을 보시면 여기 부분이 배각질 상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럼 배각질 상아질은 무슨 역할을 하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부터. 우리가 여기 부위를 치관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치아 뼈 있는 부분을 치경이라고 해요. 치근. 치경이라네. 그리고 여기 부위 있죠? 이 부위, 잇몸의 윗부분을 치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치경이에요. 치아의 목 부분이다. 그래서 치근은 뿌리근. 치아에 뼈가 있는 뿌리가 있는 부분. 그리고 치아의 목 부분, 치경.
그리고 제일 위에 치관 부위. 우리 관을 썼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 설명하더라 했죠? 백악질, 상아질 설명하더라 했죠? 그래서 상아질, 백악질은 이 치근의 겉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백악질, 상아질이다.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나요? 치아를 턱뼈에 고정하는 역할을 또 해요.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죠. 치주인대라고도 하고요. 치근막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 치아와 이 치조골, 잇몸뼈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뭔가 충격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이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완충작용을 하는 게 또 치주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관은 잇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치아, 치근은 치조골, 잇몸뼈 안에 있는 치아. 자, 그리고 이 중간의 경계, 목 부분을 치경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치과 표준기구를 보시면 탐침은 뭔가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구강의 손상 부위를 감지하기 위해서 침으로, 뾰족한 침으로 탐험을 한다. 그래서 충치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치아가 흔들리는지 등을 검사하는 거고요. 자, 핀셋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포셉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물질을 빼내거나 재료를 넣거나 작은 소도구를 짚는 기구로 사용한다. 치경은 거울이 부착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빛을 반사해서 잘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수치료를 보시면 물을 이용한 치료죠.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뭐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냉탕의 온도는 보통 16도 전후다. 온탕의 온도는 42도 전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수치료를 했을 때 몸에 일으키는 작용을 보시면 혈액이 정화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돼요. 혈액순환이 촉진되다 보니까 당연히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겠죠. 자, 그리고 자극을 주기도 하고 차가운 건 자극이 되겠죠. 그리고 온탕, 진정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해독과 중화작용, 그리고 산염기 조화작용이 있다. 자, 그럼 누구한테 적용할 수 있냐?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중풍,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오랫동안 질환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에 적용할 수 있고 금기증으로는 중증 심장질환이에요. 우리 심근경색질환 협신증 환자한테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온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을 때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중증의 심장질환 절대 하면 안 되죠. 자, 우리 뜸을 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뜸은 혈 부위를 뜨겁게 자극해서 열을 가해서 경락을 통하게 해주고 기혈을 순행시켜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자, 작용을 보시면요. 중혈작용, 혈액을 만드는 작용을 해요. 적혈구를 만든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요. 반사작용도 있고, 유도작용, 그리고 혈액순환을 일으키니까 신진대사를 또 일으킨다. 자, 사회보장의 유형에는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어요. 사회보험은 5대 보험. 우리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가입을 해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됐을 때 4대 보험 가입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회보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보험 대상자는 보험료 지불 능력이 있는 대상자다. 결국에는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냐? 기여금, 우리가 보험료를 지불하잖아요. 우리 50%, 사용자 50%, 사용자는 회사 측이 되겠죠. 자, 가입은 의무적 강제적이에요. 특정 여건이 성립되면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자, 소득 수준에 따른 비례부담이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요. 근데 혜택은 균등급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 아니면 소득 서비스를 받을 때 누구나 다 그냥 같이 평등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류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다. 자, 공공부조에는
보험료 지불 능력이 없는 대상자, 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빈민이 대상이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는 거다. 재정은 조세예요. 국민 세금으로 투여가 되는 거고요. 종류에는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는 이재민들한테 해주는 거고요. 보훈사업은 국가유공자들이죠. 자,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불우하거나 열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조성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료보장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의료보장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부조에서는 의료급여가 있어요. 소득보장은 돈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 우리 실업급여 내주잖아요. 국민연금 65세 이상부터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이 되잖아요. 산재보험도 산재보험은 의료보장도 되고 소득보장도 다 돼요. 그래서 산재보험 측에서 병원비 다 대주고요. 그리고 본인 월급의 몇 프로도 소득을 보장해줘요. 자, 그리고 공공부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이다. 여기에서는 그냥 돈으로만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주거비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주죠. 그러면 선생님 공공부조에서 보훈사업이나 재해구호도 이런 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좀 나누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보훈사업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완전 무료예요. 근데 병원이 정해져 있어요. 보훈병원이라고 이분들이 실제 내가 무료로 나 그냥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 하면 이런 보훈병원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병원에서 혜택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애매하긴 해요. 자, 세계보건기구를 보시면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1948년 4월에 설립됐죠. 자, 6개 지역사무소가 있어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필리핀, 마닐라, 동남아시아, 인도, 뉴델리, 아프리카, 콩고의 브라자빌, 동지중해,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카, 미국, 워싱턴, 유럽, 덴마크, 코펜하겐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곳은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필리핀, 마닐라. 북한이 가입되어 있는 곳은 동남아시아, 인도, 뉴델리죠. 자, 열중증에서 보시면 우리 열 경련은요. 염분이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수분도 부족하지만 염분 소실, 나트륨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수의근의 유통성 경련이 뭐냐면요. 우리가 수의근은 뭐예요?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수의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있어요? 골격근이에요. 나머지 모든 장기나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불수의근이죠.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유통성은 뭐예요? 통증이 있는 경련. 결국은 골격근에 통증이 있는 경련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자, 그럼 대책은 뭐냐? 염분이 부족하잖아요. 나트륨이 부족하니까 염분을 보충해 주는 거다. 그래서 식염수 주사를 넣거나 소금물을 먹인다. 뭐 아니면 이온 음료를 먹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열중증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거예요. 체온 방산을 시킨다. 옷을 벗기거나 시원하게 해주거나 이런 것들. 서늘한 장소로 옮겨 쉬게 하는 거. 모든 열중증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허탈은 뭔가 부족한 상태죠. 자, 열허탈, 열피로, 열탈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순환기계 이상으로 생기는 거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한 곳에만 혈관이 확장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거다. 자, 그러면 쇼크 증상처럼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빠르고 약한 맥박, 빈맥이 나타나고 혈압이 떨어지고 실신하는 거다. 자, 그래서 심박출량을 강하게 전신에 잘 쏴주기 위해서 강심제를 복용하는 게 특징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수분 전해질 부충, 서늘한 장소로 옮겨 다리를 올려준대요. 왜?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많게 해주기 위해서. 자, 일사병은
적외선에 의한 거다. 우리가 그 태양광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중에서 열선으로 작용하는 거, 열작용을 일으키는 건 적외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사병의 원인은 적외선인 거예요. 네. 증상은 똑같아요. 선생님, 열경련, 열화탈, 일사 이런 것들 다른 증상은 왜 안 적으셨어요? 다른 증상 다 비슷해요. 어지럽고요. 우리 열중증이 발생해요. 어지러워요. 예. 머리가 아파요. 예. 속이 울렁거려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예. 현기증, 두통, 오심은 다 똑같아요. 열경련, 열화탈, 일사병에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예. 일사병의 특징은 땀 분비가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갔네요. 수분 전해질 보충하고 조이는 있으면 풀어주고 서늘한 장소로 옮겨쉬게 한다. 자, 열사병은 죽을 사, 열로 인해서 죽는데요. 왜?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 있어요? 시상하부에 있죠. 네.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열 조절이 안 돼요.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그리고 땀 분비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놔두면 혼수 상태로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빨리 체온 방산해주고 뭐 서늘한 장소로 옮겨주고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급속하게 빨리 체온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얼음물에 담궈 체온을 급격히 내리는 게 특징이다. 우리 체온 조절 중추와 호흡 중추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에 있고 호흡 중추는 어디에 있어요? 연수에 있죠. 연수 숨내라고도 하지요. 진료비 지불 제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포괄수가제 7가지 질병군에 한해서만 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는 사후 보상제다. 돈을 나중에 내는 거예요. 돈이 나중에 결정되는 거. 예.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약제, 진료 재료별 등 진료 서비스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가격을 측정해 비용을 지불하는 거다. 내가 진료를 받을 때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치료, 어떤 재료를 쓸지 모르니까 돈을 나중에 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다 자율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나오겠죠. 예, 의료비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진료비 과잉 증가의 문제점이 있죠. 자, 포괄수가제는 미리 돈 가격을 책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보상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책정을 해놓냐? 질병군, 진단명별로 의료비를 책정해서 지불을 하는 거다. 자, 우리나라는 7개 질병군에 한해서 이 포괄수가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 치질, 편도, 서해부 탈장, 충수절제술, 자궁수술, 제왕절개술. 뭐가 다 정해져 있냐면, 자, 이 환자들은 몇 박 며칠 입원해서 수술하는 거, 예. 그리고 며칠 만에 퇴원하고, 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수술비, 입원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왕절개 했는데 일주일 입원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물론 비급여 항목들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본인이 1인실에 입원했거나 추가로 영양제를 맞았거나 이러면 그때는 예, 추가로 들어가는데 나라에서 정해놓은 예, 그런 비용은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미리 돈을 이렇게 다 정해놓으니까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죠. 자, 인두제는 사람인, 머리두, 사람, 머리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요.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서 일정액을 보상한다. 그래서 보통은 1차 진료 의사들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요. 미리 지역사회에서 자, 당신의 지역사회 그 범위 내에서는 의사 이렇게 세 군데를 갈 수 있어요. 병원을 본인이 결정하세요. 올해 어디에서 진료를 받을 건지. 자, 그래서 이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서 내가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요. 왜냐면 내가 설명도 잘해주고, 그리고 이 환자가 중증에 걸려서 다른 병원에 가지 않게. 그래서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서 총 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자, 봉급제는 보통 사회주의 국가나 국영의료 체계, 예,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나라에서 쓰는 지불 방식인데, 이거는 그냥 봉급처럼 의사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료비는 절감이 되죠.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봉급은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나 의료의 질은 굉장히 낙후되죠.
나는 뭐에만 관심을 기울여요, 의사들은. 승진이나 보수에만 초점을 주는 거죠. 총액계약제는 돈을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진료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병원 입장 쪽에서는 굳이 돈 액수를 정해놓는데 내가 비싼 거를 막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예. 최신의 기술을 도입을 안 해와도 이 사람은 여기서 진료를 받으니까. 그래서 의료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 이 총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해서 진료비 교섭에 따른 의료 공급 혼란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식품의 보존법을 보시면 물리적 보존법과 화학적 보존법이 있다. 네. 화학적 보존법은 뭔가 화학 성분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보존법의 가열법을 보시면 끓이거나 삶는 건데 저온살균, 고온살균, 초고온살균이 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저온살균. 그래서 63에서 65도씨 30분 가열해서 사용하는 건데 어떤 소독에 많이 사용되냐? 우유살균과 예방주사액 소독에 많이 사용된다. 이 환경보건 쪽에서는 우유살균이 많이 나왔고요. 기본간호학 쪽에서는 예방주사액 소독으로 많이 나왔어요. 자, 냉동 냉장법은 냉동하고 냉장하는 거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세균은 번식을 억제하고 미생물이 발육되는 걸 억제할 수 있고 자, 식품 보존기간이 연장되어 냉동을 넣어버리니까 그리고 식품의 부패 속도도 억제가 된다. 자, 건조법은요. 식품을 건조시켜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 자, 밀봉법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차단해 버리는 거죠. 자, 통조림법은 캔 속의 가스를 제거해서 밀봉 후 가열 처리하는 거다. 자외선은 자외선이 가지는 살균력을 이용해서 보존하는 거다. 자, 화학적 보존법에는 절임법, 훈연법, 훈증법, 가스저장법이 있는데 절인다. 뭔가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빼내는 거예요. 뭘로 절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또 바뀌죠. 네. 그래서 소금으로 절인다. 염장법. 당을 이용한다. 우리 보통 매실액이나 뭐 그 뭐죠? 딸기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법에 들어가는데 당 성분을 50% 이상 넣게 되면 삼투압 작용에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죠. 자, 그러면서 당을 이용하는 게 당장법. 이런 초산이나 식초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산저장법에 들어가는 거다. 자, 훈연법은요. 우리가 나무를 불완전 연소시켜요. 완전히 바싹 태우지 않아 버리면 거기서 연기가 발생을 하죠. 이 나오는 연기로 식품을 건조하고 살균시키는 거다. 자, 훈증법은 살균가스를 곡류나 과일 등에 적용해서 미생물을 죽이는 거고요. 가스 저장법은 우리 보통 이제 그 과자에도 질소가스 같은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질소가스, 이산화탄소가스를 이용해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거다. 자, 숙주와 병원체의 특성을 보시면 독작용을 일으킨대요.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와서 심각한 장애나 사망까지 초래하는 거 동력이에요. 네. 감염령은 병원체가 내 몸 안에서 증식하는 능력, 감염됐다. 병원력은 병원체가 내 몸으로 들어와서 현성질환을 일으킨다. 우리 여름의 현성감염과 불현성감염이 뭐냐? 현성감염은 병원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증식하고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는 게 현성감염. 불현성감염은 감염이 됐는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불현성감염이에요. 그래서 병원력이란 내 몸 안에 병원체가 들어와서 형성질환, 증상까지 나타내는 게 병원성이 있는 거예요. 네.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간 비슷한데 면역력은 병원체애죠. 병원체가네요. 병원체가 숙주의 특이 면역성을 길러주는 성질이다. 네. 내 몸 안에 병원체가 들어왔어요. 얘가 항원이 되겠죠. 네. 자, 내 몸 안에 항원이 들어왔으니 내 몸 안에선 뭘 만들어져요? 네. 얘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면역력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저항력을 보시면 이런 자극에 대해서 저항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내 몸 안에선 벌써 항체가 형성이 됐어요. 너 잘 들어왔다. 얘한테 저항하고 무독화하려는 것이 저항력이다. 자, 체위의 종류를 보시면
파울러스 체위를 반자위라고 하죠. 보통 호흡곤란 환자 체위로 많이 나오고요. 예. 특히 자궁으로나 질분 비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상체를 올려주는 거. 또는 흉부 또는 심장 수술 후 편안함을 위해서 아니면 심호흡, 기침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취해주는 체위다.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다리 부분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쇼크시 체위로 많이 사용되고요. 절석이, 세석이는 산부인과 검사에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회음, 질, 자궁경부 생식기 검사, 분만시 체위 다 절석이, 세석이에요. 배횡화인은 반드시 누워서 무릎만 세운 자세죠. 그래서 여성의 인공도뇨시. 그리고 회음연료법, 복부검사, 질검사인데 만약에 단독적으로 다음 중 질검사 시 체위가 뭐냐? 그러면 절석이도 질검사가 들어가고 배횡아이들 질검사가 들어가는데 뭐가 더 답이에요? 절석이, 세석이가 더 답이에요. 산부인과시. 예. 자, 그리고 심스의 측와이는 측, 와, 위는요. 와는 떨어질 와라고 했죠. 측위로 누워서 앞으로 떨어질 듯한 체위라고 해서 측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관장시 체이고요. 수랭이는 우리가 고양이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태아가 둔위로 있을 때 원래 두정이가 정상분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거꾸로 있는 둔위로 있을 때 태아의 치를 교정하기 위해서 7, 8경부터 시행하는 체위다. 또는 골반의 장기를 이완시키기 때문에 월경통 완화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분만하고 나면 자궁이 뒤로 젖혀져서 자궁 후굴이 돼요. 그 상태로 계속 누워만 있으면 요통이 엄청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자궁 후굴을 예방하는 체위이기도 하다. 자, 앙화에는 반드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체위의 기본 체위이기도 하고 척추 손상이나 척추 골절, 요통 시 취하는 체위고 남성의 인공도뇨 시 체위이기도 하고 여성의 인공도뇨는 배횡화이죠. 자, 치기는 옆으로 눕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청골 부위 욕창이 생겼을 때 체위 변경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잭나이프 체위는 이 씻을 때 복부를 놓으면 복부가 닿으면 복부 체위, 등을 댄다 등 체위예요. 자, 씻을 때 복부만 이렇게 한 상태로 있으니까 보통 항문 수술 시 많이 적용하고요. 등을 대는 체위는 방광경 검사나 요도 소식자라고 해서 요도에 이런 시술 도구를 집어넣는 검사 시 하는 체위다. 침상의 종류에는 빈 침상이 있어요.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침상인데 우리가 아직 환자가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침상을 다 정리해 놓고 침대보로 베개를 덮어놔요. 네, 이거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침상이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표시인 거죠. 그리고 환자가 오면 침대볼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개방 침상은 환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개방이잖아요. 네. 비어있다. 그래서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침상이고 개방 침상, 아무도 없을 때 부재시 정리해주는 침상이다. 누워있는 침상이라고도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온 건 사용 중 침상으로 많이 나와요. 물론 개방 침상도 사용 중이긴 하지만 개방 침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누워있는 침상, 사용 중 침상은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에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상 정리를 해주는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침상 정리를 뭐부터 깔아야 되냐? 침뇨 이시 먼저 나오죠. 침뇨 이시 뭐냐면 침뇨는 매트리스를 말해요. 이은 매트리스 커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다 매트리스 커버가 돼 있어요. 실습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를 깔려고 보면 다 고무로 된 매트리스 커버로 다 쌓여져 있죠. 그래서 침뇨 잇. 혼니불은요, 시트를 말하는 거예요. 혼니불은 시트를 말하는 거다. 가장 밑에 깔리는 시트, 밑혼니불. 그리고 그 위에 고무포. 고무포 어디에 깔아요? 침대 중앙, 어깨에서 환자 어깨에서 무릎 높이까지 되게. 침대 중앙에 고무포 깔고, 고무포 위에 까는 게 반혼이불이에요. 반절짜리 시트라고 해서.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시트라 해서 윗혼이불, 담요, 침대포인데 이 윗혼이불과 침대포는 뭐를 감싸기 위한 거라고요? 담요를 감싸기 위한 거예요. 왜? 담요가 모포로 돼 있으니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는 침대뽀가 담요를 감싸고 밑에서는 윗톱니블이 감싸서 담요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다. 먼지가 나지 않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마지막에 베개를 까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크레들이 들어가야 된다. 크레들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였죠? 윗친구의 무게가 가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게 크레들이었죠. 그러면 크레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반옷니블과 윗옷니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예. 자, 붕대법의 종류에는 환행 때 동일 부위를 수차례 돌려 감는 거예요. 보통 수차례라고 나오는데 한 두세 번만 같은 부위를 감으면 되죠. 그래서 모든 붕대법의 처음과 시작 시 사용한다. 왜? 그 붕대를 감을 때 처음에 한 번만 감고 올려요. 그러면 스르르 풀려버려요. 그래서 동일 부위를 두세 차례 계속해서 감는 게 환행 때예요. 나선 전전대랑 팔자대가 시험에 많이 나왔죠. 나선 절전대는 이렇게 점박, 팔이나 아니면 종아리 등의 다리, 굵기가 급변하는 부분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선 때는요, 이게 나선 때인데, 나선 때를 보세요. 그냥 위로 한 번씩, 그냥 이렇게 겹쳐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부위에 이거를 하면 스르르 풀려버려요. 그래서 한 번 꺾어주는 거예요. 꺾어서 위로 올리다 보니까 풀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박 다리 등에 급변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게 나선 절전대다. 그럼 나선 때는 주위 굵기가 비슷한 곳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겹쳐가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손가락, 상박, 몸 등의 굵기가 비슷한 곳에 적용한다. 자, 팔자대는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감아놨죠. 자, 그래서 팔자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많이 적용한다. 팔꿈치, 발꿈치 등 관절 부위에 많이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절 위, 그리고 주위 아래, 위, 주위 아래 이렇게 계속 감다 보면 다 감싸져요. 말단 부위는 남겨놓죠. 왜 남겨놓고 하겠죠? 혈액순환이나 피부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회귀대, 이게 회귀대죠. 회귀한다 해서 회귀돼요. 그래서 뒤로 감았다가 앞으로 오고 뒤로 감았다가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은 지금 뭘로 감아요? 환행대로 두세 차례 되감는 거예요. 그래야 고정이 되니까. 자, 그리고 사행대는 이렇게 듬성듬성 감아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보통 이렇게 붕대법을 보세요. 다 중첩되게 감는데 사행 때만 듬성듬성 감아요. 왜? 드레싱을 그냥 가볍게 고정하고 부목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셨다면,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